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론 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지금까지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성수 감독, 또 정우성 배우를 만나서 영화 제작 결심부터 과정, 에피소드까지 여러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오늘 아침엔 고체 연료를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 오늘 아침 에버라인 기흥행 열차가 신호장애로 멈추고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 등 한파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대할지 관심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는데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을 진화하며 이낙연 고립작전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돼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각각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18층짜리 호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2명이 크게 다치고 5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전부터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예보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매우 춥다고요? 네, 한낮에도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등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수도권 등 내륙에는 1에서 많게는 7cm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방은 주 후반까지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한 주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다시 눈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삶의 이덕적인 걸 한 거다. 그랬는데 양평이 아주 그때 많이 뜬 것 같아요. 양평이 아마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처음 국감에서 그 양평에서 주총리가 나와서 내가 그래서 주총리가 할 때 장관할 때도 거기 하려고 하고 했던 게 하셨다고 잘 얘기를 해줬다. 아니, 뭐 부동산 투기가 되려면 그것도 뭐 몇천 평을 해야지 내가 뭐 190평에 집 짓고 사는까 투기라 그러면 저는 그쪽 가시려고 계획을 어렵게 했었거든요.
오늘 이 영화는 그러면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고 한 지가 그러면 몇 년?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10년. 아, 네, 이 여사님 살아계실 때 예. 제가 김정일 추모사 회장인데 네. 제가 2013년에 이 여사님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만 10년이 됐는데 예. 이렇게 이제 천하경 대표는 이현 대표 미라이 감독의 고생 끝에 이렇게 딱 탄신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내년 1월 10일 이렇게 예.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럼 감독님이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제작자고요. 아, 제작자. 네, 지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작진을 대표해서 와 있어요. 저희가 10년 계획했는데 저희가 합류한 건 2019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4년 걸렸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독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몇 번 바꿨어요. 원체 막 헤매버리니까 정말 위대한 어른이라 감독들이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마 젊은 감독들은 우리 정치사 자체의 굴곡을 모르니까 왜 그 시기에 김대중 선생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실 거예요. 네, 뭐 저희도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이번 제작진들은 좀 80년대, 20대를 보낸 사람들이기도 해도 저희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집권 여당을 이끌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잠시 뒤에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부상한 만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난상 토론을 벌인다고요?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입니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27명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론에 힘이 실릴 경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지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의원 일부는 앞서 연석회의를 앞두고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한동훈 비대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으로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중도 표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은 겁니다. 특히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에서 또 검사 출신 인사를 당의 비상사령탑으로 앉히는 건 패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 전략 등을 진두지휘할 핵심 직책을 정치 신인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4개월도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한 장관 추대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면서 모두 녹여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꼴이라며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형식적 인사검증으로 인사참사를 양산하고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이죠. 보셨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추진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3총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 뒤 첫 만남인데요. 두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VIP 시사회에 나란히 참석해 상영 전에 공개 환담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영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다른 시간대의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2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또 만나고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총리 연대설을 진화하며 이른바 이낙연 고립작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낙연 신당 반대 서명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1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열은 곧 필패라는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정도를 떠나서 왜 이러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민주당의 그 적이 되는 거죠.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반대 서명 움직임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려는 태도 없이 배제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명을 받는 게 이 전 대표를 신당 창당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는 효과, 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사당화 비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응답하지 않은 걸 지적하며 신당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향후 제3지대 정치지형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후에 열리는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일정이 변경됐다는 결론 외에는 별도로 밝힐 게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 한 장관은 오늘 비공개 외부 일정만 소화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론이 이어지면서 한 장관이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특수통 검사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에 집권 여당을 이끌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잠시 뒤에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부상한 만큼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직 회의가 시작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늘 회의 참석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지역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의총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적절성을 놓고서 격론이 이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친윤계 같은 당 주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특정해서 삼고초려라도 해서 추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가 잠시 뒤 모두 발언을 하고 지금 이제 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있는데요. 하고 난 뒤에 모두 발언을 하고 이제 비공개로 아마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이 시작이 되면 생중계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만간 회의가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자, 오늘 전해드린 대로 회의 참석 대상은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입니다. 지금 국민 의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주류 그러니까 친윤계를 포함해서 당 주류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특정해서 삼고초려해서라도 추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주류 의원들은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지지도가 높고 또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중도 표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제대로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냐, 그리고 검사 동일체로 오히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금 자리에 서고 있는데요. 대표 권한 대행 맡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협 위원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연석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당 지도체제 확립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께서 사퇴하신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지도체제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고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 오늘 이 회의입니다.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협위원장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체성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께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민의 힘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민심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회의가 당 지도체제 확립에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당내 의견 다양하게 수렴하고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거치는지 보고 있다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들 수렴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고 나서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영장 심사에 앞서서 법정에서 혐의에 관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소환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 법원에 출석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말하겠다,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돈봉투 의혹을 직접 수사한 부부장 검사 2명과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심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PPT 250장을 활용해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면서 검찰과 치열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결심 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송 전 대표에겐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정리해 볼까요? 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렇게 3가지 혐의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4월 300만 원 가량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모두 6,650만 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를 대가로 받은 뇌물 4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행위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당법에도 당내 금품 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왜곡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먹사연의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도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요. 송 전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서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현역 의원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검찰이 영장에 적용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와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돈봉투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치기획수사라는 송 전 대표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 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수 의원, 의심 의원 소환도 까다로워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북한의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오늘 아침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100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지난 7월에도 시험 발사했던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 ICBM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연이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성 18형 ICBM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8시 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까지 상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 뒤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사한 ICBM은 화성 18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 18형은 지난 7월에도 발사됐는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유일한 북한의 신형 ICBM입니다. 당시에도 6천여 킬로미터를 상승한 뒤 1000km를 비행했는데 오늘 발사된 ICBM도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합참은 대북 경고 성명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까지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국방성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반도에 핵 전략 수단을 투입하는 한미의 도발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선제적이고 개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합참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특히 한미일 공동 대응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등을 활용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연말연시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NSC 상임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미동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안보 태세를 더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선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며 어려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버려두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북한이 평양의 소수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호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오늘 오전 본격적인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처음 불이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기계식 주차장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촉발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아지트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재하는 8차 비상경영대책회의에 앞서 3차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유성이 쪽으로 다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참 제가 얘기해 봤잖아요. 오빠 세금 더 내요. 네. 미남세. 네? 미남세. 아, 미남세요? 네. 그래 사살인마 사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아직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음악 들려드렸는데 분가죠. 예. 전선을 간다. 예. 이 분가가 사실은 영화 속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예. 그때 이 노래를 훈련소에서 여러 군가를 배울 때 이 노래가 아주 머리에 쏙 박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어떨 때마다 이렇게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 할 때 이 노래를 꼭 쓰겠다고 생각해서 음악 감독님도 들어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흥행을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고 또 워낙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극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사실은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한 소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 이런저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많았죠. 근데 정작 개봉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4주차가 지났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사실 큽니다. 2030 세대가 영화 이제 흥행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소재 또 무거운 소재이기 때문에 통할까 이런 걱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시작할 때부터 촬영할 때도 내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과연 봐줄까? 이게 제일 관건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젊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만든 목적 중에서도 제일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영화 속에서 이제 12월 12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좀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걸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박수 챌린지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현대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는데 두 분은 혹시 심박수 재보셨습니까? 아직 못 재봤습니다. 감독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내내 또 후반 작업도 1년 넘게 해서 아마 저는 심박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감정이입이 되니까요. 그때 연기할 때의 어떤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되니까. 처음 보셨을 때 굉장히 그랬다고. 네네. 우리 관객들이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영화 12.12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이거를 그대로 만들면 좀 다큐처럼 될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둔 거는
그날의 그 하룻밤 동안에 일어나는 9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적은 숫자의 반란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군의 그 지휘권이 그렇게 너무 쉽게 무너졌는가를,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큰 의문이었고 좀 저한테 제가 좀 화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관객분들한테도 그 9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와해될 수 있었는가, 그거를 아마 극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가 이 영화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능하더라고요. 너무 무능한 우리나라 군 장성 수뇌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은 실존하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자리도 차지하고, 혹시 그분들이 반발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 큰 설정은 그대로 갔지만요. 그 실제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니까요. 그래서 그런 픽션이라는 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들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분은 이름을 좀 유사하게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거의 이름을 많이 바꿔서. 누가 봐도 알겠던데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름을 조금씩 바꿨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9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람들의 그 행태를 이제 제 나름대로 재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그게 저한테는 44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행태, 또 우리 사회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그거는 꼭 이제 국가만이 아니라 무슨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가정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의 명분보다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전두광이 존재하고 이태신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태신 역할 맡으셨잖아요. 처음에 고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죠?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헌트라는 영화를 촬영을 마쳤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름은 다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인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존재했던 어떤 한 인물의 대척점이 있는 캐릭터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감독님께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감독님이 뭐 개봉 시점도 다를 거고 전혀 다른 영화라서 자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멋있게 나오시던데요? 멋있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우성 배우가 이태신 역할 안 맡으면 이거 영화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황정민 씨가 전두광 역할을 하기는 정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거의 뭐 7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우성 씨가 이제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매달렸는데,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원래 실존 인물하고 다르게 지금 이태신이라는 인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우성 씨를 염두에 뒀거든요. 그래서 우성 씨가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게 이태신의 레퍼런스야 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도국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게 단어 선택도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나보고 나를 연기하라는 건가? 장태환이 아니라 정우성 배우를 레퍼런스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엔 당황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내주신 의미를 보니까 그 인터뷰에 임하는 정우성의 자세, 그러니까 이태신의 자세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맥락을 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명장면, 명대사를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대사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서울에 보면 명대사 딱 검색해 보면 쫙 나오거든요. 자,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어떤 장면이 가장
그 이제 여러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제가 쓴 대사도 있고 다른 분이 쓴 대사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쓴 대사 중에서 그 인간이란 동물은 아니나 누군가 강력한 사람람이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라고 하는 저도 그걸 뽑았는데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라지.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전두광의 이야기죠. 정우성 배우는요? 전 뭐 아무래도 이태신 대사일 수밖에 없죠. 넌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 없다. 황정민 배우하고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제 정민이 형은 이제 어떤 분장적 외형적인 어떤 분장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의 페르소나를 딱 쓰고 이제 전두광을 연기하는데 정말 그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복도 장면 생각나십니까? 나는 이제 그냥 맨 얼굴로 이렇게 그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지지 않으려고 뭐 나름대로의 이제 감정 연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이태신을 봤다라고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하는데 이태신을 보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지금 이태신을 지금 내가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정민 배우를 처음에 전두광으로 딱 낙점한 계기가 있나요? 그 정민 씨가 이 직전에 그 리차드 3세라는 그 셰익스피어 연극을 했어요. 실존 인물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그 내면이 삐뚤어진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죠. 그 연극을 보고서는 그 정민 씨가 이 전두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정민 씨를 설득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정민 씨가 아마 내적으로는 이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민 씨 성격이 이렇게 이제 겉으로 무슨 말을 한다거나 무슨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거가 전혀 없는 그런 진짜 상남자여서 저를 딱 만나러 와서는 정민 씨 하실 겁니까? 했더니 바로 그냥 바로 생각했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그 정말 후회 없이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같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민머리 분장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민 씨가 굉장히 이게 용감한 그 결정을 내리고 또 연기도 용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연기 아주 빛나더라고요.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두 분께 명장면도 한번 꼽아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공을 들였고 어떤 장면을? 뭐 감독의 입장에서야 뭐 그 모든 장면에 공을 다 들이는데 제가 찍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두 남자가 이제 그 전두광과 이태신이 마주보는 그 순간을 향해서 그때 이제 그 이태신이 전두광한테 하는 말 그 말을 향해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 그 광화문 앞에 거기서 바리케이트 넘어가는 장면. 아까 우성 씨가 그 말씀하신 이제 너는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다.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바리케이트 장면을 찍는데 그 수없이 많은 바리케이트를 넘어갈 때 그치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보인 소신은 아무리 이렇게 험난한 바리케이트가 있고 가시철망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직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냥 이렇게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넘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태신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 순간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우라가 치밀죠. 우라가 치미는데 이제 그 이태신 자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의 폭주를 하는 대상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순간에도 감정적 표현을, 그러니까 감정적 폭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으로 삭히고 안으로 담고 그리고 또 상대를 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차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연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뭔가 잘 해낸 건가라는 이렇게 약간 미지수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찍기 어려웠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광화문 아무래도 그 장면, 대치 장면. 맞습니다. 그 세장로에서 이제
그 광화문 중앙청 앞에서 예, 정부청사 그 사이 길에서 이제 진압군과 반란군이 대치하는 그 장면이 제일 규모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을 많이 들인 장면입니다. 예. 실제 그 장소에서 찍은 거죠? 아닙니다. 세트인가요? 네, 광양에 있는 예. 그 컨테이너 그 야적장에서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트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그때 그 장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그 컴퓨터 그래픽하는 그 이제 스튜디오 하이라는 팀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거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있었던 모든 사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장소를 이제 아주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화장실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거든요. 어떤 과정 통해서 나온 장면인가요? 전두광이 웃는 장면 예, 말씀하시는 막 거죠? 웃는 장면이요. 거의 악마같이 웃던데요. 좀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세종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태신과 마주쳤을 때 이제 이태신한테 마지막 말을 듣고는 뭔가 이제 자기가 이게 내 승리인데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좀 인간적인 부끄러움 같은, 그리고 어쩜 이 승리가 나한테 이 나중에 언젠가는 뭔가 나쁜 불마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안한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온 다음에는 마치 그 화장실이 이제 그런 그 배설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웃음이 아니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웃음을 마치 그 배설하듯이 그렇게 막 쏟아내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전두광은 결국 자기가 이제 품었던 욕망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탐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삼켜버린.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광인처럼 웃는 장면 이후에 그 전두광은 아마도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악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악당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 어쨌든 다 허구가 조금씩 들어갔으니까 이거 마지막에 결말을 좀 원래 역사적 흐름 말고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대체 역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 그 대체 역사로 이야기를 바꾸는 건 오히려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의 끝은 제가 생각했던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12.11을 누르면 그 사진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반란을 성공시키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이 마지막 나오는데, 기념사진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사진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약간 허구를 가미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관객들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출발점으로 와 주셔서 이 영화가 이제 재밌거나 흥미가 느끼셨다면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실제 역사로 들어가는 그런, 그게 이렇게 문을 여는 사진이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서울의 봄을 보고서 다시 한번 12.12 군사반란 사태를 찾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영화를 전체를 보면서 사실을 모티브로 했지만 영화를 위해서 그래도 좀 만든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 광화문 대치 씬은 실제로는 없었다면서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출동하려고 다 모였었습니다. 그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사살 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살 명령 때문에 이제 그 사령관을 참모들이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국방장관님이 전화를 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셔서 그만뒀으니까 그 설정의 모티브들은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저는 출동해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로 이렇게 이제 극화시킨 거죠. 이 12.12 군사 반란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김호랑 소령도 있고 정서현 병장 이 두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최근에서야 순직이 아니라 전사 됐더라고요. 이 두 분의 장면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 장면을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저의 20대, 30대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해 보니까 그날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진짜 훌륭한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 내란죄랑 이제 반란죄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 큰 불행을 겪고 또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도 큰 화를 겪었지만 그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부각될 수 있었다 하면 뭐
감독으로서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바람은 아까 말했던 그 9시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졌는데 네. 그 일이 뭐 역사가 아니라 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관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두 분 뭐 충무로 부부라는 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요. 호흡 맞춘 네. 영화가 너무 많아요. 예. 예. 신나지는 않으세요 혹시? 이렇게 연기 좀 더 잘해봐. 뭐 이렇게. 예. 그러면 혼내지 이제- 않으시니까 보죠? 그러면 이렇게 못 들은 척하는데 제가. 아니, 다른 인터뷰 보니까 두 분 굉장히 티격태격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저 일할 때는 좀 제가 그 저희 팀들도 그렇고 그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하고 제가 좀 일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주장이 강하신 분들하고 일하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들이 보기에서는 좀 시끄럽게 보이는데 그게 그런 이제 그런 긴장 관계에서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은 충무로 부부시고 또 다른 부부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정재 씨. 이정재 배우께서는 이번 영화 보고 어떤 얘기 하던가요? 뭐 늘 언제나 동료로서 친구로서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요. 이태신 멋있다고, 이태신 영화 같던데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이태신 영화 같다고 하던 것 같던데. 예. 감독에게 천만 관객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제가 영화를 오래 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특히 또 이 작품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지금 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하다. 예. 저는 뭐 천만을 바란 적도 없고 뭐 쉽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감독님과 이렇게 서울의 봄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N차 관람할 거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그때의 그 사건들을 이제 좀 관객분들이 스스로 좀 더 찾아보시면서 각자 의미를 좀 거기서 건져 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저는 뭐 감독으로서의 제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껏 영화 보신 분들 또 앞으로 봐주실 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완성은 늘 관객분들이 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영화는 관객이 극장에서 나오면서 시작한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서울의 봄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렇게 이 영화를 좋은 영화로,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극장을 나오셔서 어떤 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계속해서 키워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흥행몰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또 정우성 배우 모시고 서울의 봄의 탄생 배경, 또 그 뒤에 숨겨진 여러 이면 이야기, 또 우리 배우 감독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퇴근길에는 서울에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무척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비공식 기록으로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영하 14.9도, 서울 영하 12.2도, 대전 영하 10.2도, 대구도 영하 6.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중부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 남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북극 한파는 내일 기온이 오르며 잠시 주춤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하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들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는 눈이 다시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바람 방향이 바뀌며 서해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습니다. 내륙은 1에서 7cm로 많지 않지만 수도권은 내일 퇴근 시간에 눈이 다소 집중될 걸로 보여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또다시 더 강한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풍을 동반할 걸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도권 열차 운행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열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생생한 화면들이 YTN의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에버랜드와 기흥을 잇는 경전철 에버라인 일부 열차가 신호장애로 고가 위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화면은 고장난 열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고가 위로 누군가 달려옵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쌓여서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용인 에버라인 경전철을 수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관사가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평소엔 자동으로 작동되는데 열차가 고가 한가운데 1시간 넘게 멈춰버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한참을 달려와서 경전철 문을 연 영무원, 죄송하단 말과 함께 열차에 타는데요. 오는 길에 신발도 얼었는지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열차는 수동 조종으로 다음 역까지 이동했고요. 승객들은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갈아타서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지각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평소에도 지옥철로 불리는데 한파 속 출근 시간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도 열차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하행선 열차 운행이 늦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열차 고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더 추워진다고 하니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책을 잘 준비해둬야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 동안 1억 원을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녀는 군 장교 복무를 하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탈루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20대 아들인 A씨.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번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21년도 12월 인간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확인된 지출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보다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더 쓴 겁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기간과 군생활 중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또 올해 5월엔 생활비와 별개로 5천만 원을 정식 증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억 원을 자녀에게 준 셈인데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군 장교로 갔다는 얘기는 정식적인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력 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 후보자 자녀는 지난 2014년부터 저축보험 상품에 투자해 4,700만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님 용돈을 받아서 자기 계좌에서 매월 그렇게 계좌 이체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죠. 이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를 남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담벼락을 훼손한 남녀 용의자를 사실상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복궁 담벼락을 추가로 낙서한 용의자가 잡혔죠? 예, 어젯밤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했던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위치는 담벼락 훼손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경복궁 서쪽, 영추문 왼쪽 담벼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낙서된 곳 바로 옆에 누군가 또 낙서를 했던 겁니다. 현재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낙서는 가로 3m, 세로 1m 80cm 정도 크기이고 영문과 한글이 섞인 문구를 붉은색 스프레이로 분사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낙서 내용은 어느 음악인의 앨범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용의자 추적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경찰은 그제 경복궁 담벼락과 영추문 옆에 낙서를 남기고 도망친 용의자가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일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새벽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서 발견된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이들의 소행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용의자들의 신원은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앞서 낙서 범행을 벌인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은 100%는 아니지만 특정돼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용의자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승하차 기록을 확보를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담벼락이 있는 도심 문화재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훼손 사례를 발견한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서 낙서 세척과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이미 스프레이가 석재 일부에 스며든 곳도 있어 작업은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다음 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며 황 씨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하고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 측이 상대 여성 신상을 일부 특정한 데 대해선 2차 가해로 인한 위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결혼을 해도 출산을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지요. 최근 신혼부부 가운데 무자녀 비중이 46%로 역대 최대란 소식 전해드렸는데 특히 10쌍 중 3쌍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는 81만 5,300여 쌍. 이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 부부는 23만 4천여 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28.5%로 뒤를 이었고 외벌이에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22.7%, 외벌이 무자녀 부부는 15.5% 순이었습니다. 2015년 신혼부부 가운데 18%였던 딩크족 비중은 점점 늘어서 지난 2021년 맞벌이 유자녀 비중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사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 청년층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습니다. 자녀를 가져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기간이 2.7년으로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 아이를 낳은 비중이 지난해 11.5%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7명으로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0.77명보다도 적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친윤 주류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대세론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4대 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도 확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총선을 이끌 힘이 부족하다며 총선에서 패하면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민주당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격적 변화를 선택해야 전화위복, 판을 바꿀 수 있다는 한동훈 옹호론과 정치 경험이 없고 또 검사 동일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느냐며 불가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불가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좋게 본다가 34%, 좋지 않게 본다가 46%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보면 좋지 않게 본다가 71%로 훨씬 높았습니다. 오늘 여론톡톡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찬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을 완전히 바꾸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한 장관이 만약 그 힘을 갖고 인류한 위원장이 추진했던 개혁과 혁신의 길을 더 가열차게 나설 수만 있다면 판을 한번 제대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한 장관은 그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인 그 3의 그 범위에 아예 그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렇게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총선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한 장관에는 그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관이 만약 이번에 그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인데요.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연석회의 중입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추대할지를 놓고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론톡톡 먼저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부터 분석하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준 교수님, 갤럽 조사는 1%포인트 하락했네요. 네. 리얼미터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 모두 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하락했는데요. 네. 한국갤럽에서는 지금 5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거는 부정평가가 62%로 나왔거든요. 이 62%는 지난 4월 4주 때 63% 최고치를 찍은 이해로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정이요, 62%가. 그리고 31%도 10월 셋째 주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갤럽만의 조사가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11월 넷째 주 때 38.1%였지만 그 이후로 37.6, 37.4, 36.3, 3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교수님, 저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윤관석 의원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 20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살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좀 더 말씀해 주세요.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공통적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인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거는 4년 전의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4년 전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2019년도 11월 3주서부터 12월 2주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약 한 3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지지율이 어땠는가? 어땠습니까? 그때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11월 3주 때 45%, 45%, 예, 4주 때 46, 48, 49,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2월 2주째 기준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빠르게 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분명하게 대통령 지지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관점에서 예. 이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집권당으로 더 나가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기조가 변화가 과연 가져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면 좋은데 그런 돌파구가 마련돼야만이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뭐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지만 40%대로 올라가려면 결국 보수 지지층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나 무당층이나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를 더 가져오려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지역별 연령별 다 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피로감이 이 좀처럼 거쳐지지가 않는다. 걷어내지지가 않는다. 지금 지역으로 보시면은 서울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서울이에요. 그런데 7%포인트가 내려갔죠. 또 인천 경기는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와 긍정의 큰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행보를 한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을 했었고요. 여기는 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나오고 있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49대 긍정, 부정은 41로 그래도 TK가 대통령의 여전히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곳인데 충청이 왜 저럴까? 충청이 서울보다도 낮을 지경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충청은 어떤 판단을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충청은 그러면 안 와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충청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그것도 9%포인트 특별히 뭔가 충청과 관련된 이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령대별로 잠깐 보시면은 연령대별로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60대입니다. 60대가 또 대통령의 마치 지역으로 보면 TK처럼 지지 기반인데 60대에서 8%포인트가 내려가서 44예요. 부정이 48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로감, 즉 이제 인사인데 오늘부터 또 지난번 개각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내일은 이제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지금 썩 뭐 이제 게오르기 에바 이제 IMF 총재가 들어와서는 내년에 2.2% 성장이라는 걸 또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은 충청 지역 지지율 하락 그리고 60대 지지율 하락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30%대 초중반으로 고쳐가 돼 있을 때는요. 지금 이제 중도라든지 아니면 무당층에서의 변화보다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지지했지만 비판적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 그러한 보수 비판적 지지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 이탈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청도도 뭐 9%포인트 떨어졌다고 하지만 60대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거로 나오거든요. 44, 48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어떻든 간에 먼저 흔들리고 있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비판적 지지자층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지역에 가서 그 지역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부산을 보면은 이번에도 6%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재벌 여러 총수들과 같이 뭐 시장 방문해서 뭔가 부산에 대한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북항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충청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에서는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자, 그 결과를 좀 볼까요? 앞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는 좋게 본다가 34, 또 좋지 않게 본다가 46으로 나왔었고요. 중도 성향만 따로 떼봤을 때 좋게 본다 32, 좋지 않게 본다가 46이었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보면요. 71%가 좋지 않게 본다. 그리고 좋게 본다는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중심 신당 창당을 본 국민 여론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요 조사가 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낙연 신당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당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물어봤거든요. 물었군요. 예. 예.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6일까지인데요. 이 15일까지인데 이걸 보면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개선하기 신당 창당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답을 했어요. 네.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48.3%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이든 이주호 신당이든 이 신당을 얘기를 할 때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깔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조사를 해보면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아니라 아마 배종찬 중심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저는 3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기존 정당인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호남에서는 71%가 좋지 않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44대 29로 좋게 본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지원형에서는 잘한다. 왜냐하면 분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고 얘기 나오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 34%를 좋게 본다 34%를 액면 그대로 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낙연 중심 신당이 핵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요. 네. 아니면 호남 지역에서도 보면은 호남에서 긍정이 26%밖에 안 돼요. 네. 부정은 6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가 신당에 관련돼서 지금 저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제가 신당을 할 리는 없고요. 예, 저는 예, 데이터 물론입니다. 분석에 예. 데이터 분석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여론 톡톡.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다지 신당 지지에 대한 의사는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여전히 양강구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예리하게 분석을 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이게 상당하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신당을 지지할 건 아니지만 네. 이 이낙연 신당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판을 뒤엎을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수도권 지역에 그다음에 중도와 무당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신당을 좋게 본다는 의견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예. 뭐냐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얼마라도 가져간다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병리평으로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준연 동향이 유지된다면 네. 비례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하는 이 유권자들이 네. 일부는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 예. 차원 때문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차원을 떠나서 초박빙 접전에서는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리얼미터 오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 볼까요? 리얼미터? 44.7%고요. 네. 국민의힘이 36.7%인데 그렇습니다. 뭐를 또 물어봤냐면 여기 이제 별도의 조사에서는 예. 만약에 이낙연 이주호 신당을 창당할 때 총선에서 어느 정당한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 동일할 때 한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44.7에서 40.1로 4.6%포인트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6.7에서 31.1%로 마이너스 5.6%포인트가 국민의힘 빠진단 지지층이 말입니다. 더 빠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예. 거죠. 이낙연 신당을 예. 만들든 이주호 신당을 만들든 자기의 모 정당으로부터 어느 일정한 부분에 표를 잠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실제로 수도권에서 1000표, 1500표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이준석 신당이나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네. 기존 거대 정당의 표를 잠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당내 목소리 좀 듣고 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00여 명이 이낙연 신당의 반대 호소문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직접 통합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은 당이 분열되니까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당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내부 공감대를 좀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신당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까 아니 지금 이번 총선은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 승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금 황당해하는 거죠.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는가요? 근데 신당 얘기를 너무 불쑥하시면서 내부 동력을 너무 잃어버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당을 만류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 문제제기가 뭔지 그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옳다면 수용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약간 네 잘못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같은 당의 유력한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인가. 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서 연판장 돌리는 행위가 너무 거칠다. 질죠. 그럼 나가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 주제는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지금 사실상 내년 초로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그 의원들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마지막에 한 발언이 사실상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 지금 나가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100여 명 가까이가 연판장을 돌린다. 그리고 뭐 사쿠라 발언이 나온다. 이건 나가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치 유산을 근간으로 내세우는 찐민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결단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반대 연판장 돌리는 상황을 두고 그쪽 동네에 오래된 정치 습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3개월, 6개월 전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건 한 방송에 나가서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전직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듣고서 나름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이번 신당이 시도하는 신당이 총선종이 아니다. 대선종이다. 대선종인데 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결심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낙연 우리 전 대표가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낙연식 성동 격서로 생각했었어요. 동쪽에다 소리 지르고 서쪽으로 스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서 통합형 비대위로 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부분이 만약에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나는 정통민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통 세력으로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비명계 4인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내려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당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 있다면 저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낙연 때리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게 혁신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신당까지 창당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나가지 말아라, 연판장 한다는 거는 위기의 본질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낙연 신당은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종적인 최후 통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럼 나중에 누가 그러면 변수냐? 세 사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전 총리에 썼었던 우리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이 세 분이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변화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민주당도 혁신을 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총리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놓고서 당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요?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한동훈 장관 쪽으로 상당히 수렴되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치 교과서 분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아니 지금 총선 출마도 이야기 안 했는데 비대위원장?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네. 갤럽에서 1%포인트지만 또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총선 대비하기가 심상치가 않다. 두 번째는 당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누가 오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어차피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높은 도전을 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시간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한동훈밖에 없다. 이쪽으로 점점 더 수렴돼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심평 변호사는 오늘 4대 불가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카드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심풍 변호사가 선거 전문가인가요? 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와 나름대로 이론적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배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할 때는요. 시점에 대한 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이 지금 비대위원장은 8개월짜리, 10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개월 남은 이 선거 속에서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선거에 대한 거를 몹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적 변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구도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지금 중간평가 선거인데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은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평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한동훈 대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4개월 동안 더 나가서 지금 한국 갤럽이 12월 1주 5일부터 7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얘기를 하는데 차기 장래 지도자에서 보면 이재명 19고 한동훈 16인데 중요한 거는 20대 30대에서 거의 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죠? 결국 유력한 대권 후보들끼리 붙는 총선판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얘기하는 4대 불가론 얘기하면서 이번에 만약 실패하면은 딱 그거는 3년 후의 얘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략적 측면으로 보느냐,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냐 할 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카드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청에서 발언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아유, 뭘 그런가. 좀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어떤 말씀도 안 드릴래요. 나 찍고 누구 찍는 거야 지금? 안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만 나왔다고 하던데. 안 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나왔어요? 막 김한길 그건 안 나왔는데 지금 의총 내용 찍으면 안 되지. 의총 내용을 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카메라 대고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해? 못하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찬반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어요? 원장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구체적으로 이름이 이름 안 됐어요.
예상되는 답변은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제일 잘 살펴보겠다로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짧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의견 분출이 많이 있나요?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비대위가 아니라 용산의 당권 인수위원회로 보일 정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 분들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뭐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과연 지금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북극 한파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추위 속에 곳곳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고요. 내륙 지방은 1에서 7cm로 비교적 많지는 않겠지만 수도권 지방은 퇴근길에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잦겠고요. 목요일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